안녕하세요. MSDS의 첫 번째 챕터 MSDS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한국기술안전 이정훈입니다. MSDS의 시작은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초기 안전자료가 도입된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물질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안전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주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기초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문서가 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이 시기의 문서들은 국가별로 기준이 좀 상이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산업안전의 강화가 주 목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오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1970년에 제정되면서 MSDS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오샤는 각 자국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이로 인해 MSDS의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도에 이탈리아 세베소라는 소도시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에 유럽에서도 유사한 규제와 안전문서 제공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세베소 사고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사고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MSDS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1983년 미국 오샤는 MSDS 제공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해당 물질의 MSDS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MSDS가 법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글로벌 기준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화학물질의 관리와 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유엔은 GHS, 즉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의 글로벌 통일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MSDS는 GHS 기준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식으로 드디어 작성이 요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GHS와 MSDS의 통합 및 표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 GHS가 최종 승인되면서요, MSDS는 GHS의 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각국의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MSDS를 국제표준에 맞춰 작성하여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MSDS가 디지털화 그리고 접근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 MSDS가 디지털 문서로 전환이 되면서 작업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 같은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MSDS 작성 그리고 제공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요. 기업은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초기 MSDS의 형태이고요. 1980년대 초반에 MSDS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MSDS는 기본적인 정보랑 경고 문구들이 타자기로 작성됐던 좀 단순한 양식이 사용되었고요. 화학물질의 이름, 그리고 위험성, 응급처치 방법, 소방조치, 취급 및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독성 경고 표시가 사진의 왼쪽 아래를 보게 되면 해골 그림을 사용해서 독성 물질의 위험성을 강조를 했었고요. 오늘날에 지금 나오고 있는 MSDS 여러 페이지의 복잡한 형식보다는 조금 간소한 모습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SDS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말이 돼서 폭발적인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직업병, 중독, 폭발 화재, 질식 등의 사고, 건강피해, 환경오염 등이 빈발하게 발생됨에 따라서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고요. 1985년 미국을 시점으로 MSDS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요. 매년 2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의 혼합 제품은 수십만 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신소재,
반도체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 물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요. 미처 유해성이 검증도 되기 전에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하게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고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첨단 산업 중심으로 독성 높은 유해화학 물질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 대처를 위해 도입이 되었고요.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유해성 자료의 부실도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사용하거나 제작,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화재, 폭발, 질식 및 항공오염 등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필요해졌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MSDS의 도입이 법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남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남자는 조금 옛날 사진이기도 하고 좀 앳돼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은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사진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주인공은 문성면이라는 당시 17세 학생이었습니다. 1971년 2월에 태어나서 1988년 7월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고요. 문성면 군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낮에는 돈을 벌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낮에 하는 업무는 수은이 들어가는 수은 온도계를 공장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기숙사가 없어서 낮에는 수은을 취급하던 공장에서 그대로 잠을 잤었고요. 입을 빨대 삼아 수은을 머금고 입에 머금고 옮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업무 시작 후 한 달 만에 불면증이나 시국 감퇴, 발열, 두통 등이 생기면서 휴직을 신청하였고요. 회사의 요구 때문에 또 재출근을 하였는데 몸이 이미 망가진 상태로 망가져서 보름 정도를 근무하지만 결국 휴직계를 제출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알고자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직업병이란 단어 자체를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랐기도 하고요. 수은 중독으로 인한 병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대 병원에서 머리카락과 혈액에서 다량의 수은이 발견돼서 수은 중독이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하지만 7개월간의 투병 생활 후 문성면 군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전에는 기침을 좀만 하면 피도 같이 토하고요. 그 피에 이가 좀 뽑혀 나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살아있다면 지금 나이로 만으로는 53세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문성면 군이 아니라 이런 아저씨나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경우는 최연소이기도 하고요. 문성면 군 사망 이후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들도 충격으로 크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1981년 12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1990년 1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화학물질 사고 하나를 더 공유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원진 레이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산업재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레온은 인조 견직물을 말을 하고요. 이 재질은 비단이나 실크와 닮아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원진이라는 회사에서 이 레온을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레이온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펄프를 녹이는 이 화학 작업 중에 이氧화탄소를 사용해서 펄프를 녹이는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氧화탄소가 근로자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건강이 조금씩 망가졌습니다. 이氧화탄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서 독가스의 원료로 쓰였던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유해물질입니다. 근로자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조금씩 신체에 이 이산화탄소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계된 피해자는 950명이고요.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30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언어장애, 반신이나 전신의 마비 증상, 그리고 정신 이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 중에서는 고통에 못 이겨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도 계신데요. 추후 의사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정신 이상 증세로 인해서
삶을 스스로 막아가게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강한 업무 강도로 인해서 피로 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중풍 증세가 발견되면서 근로자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었고요. 손의 감각이 없어져서 내 손이 어딨냐는 소리를 내면서 그런 증세를 나타내면서 중독이 점점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진 레이온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냄새로 인해서 창문을 닫고 다녔었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 원진 레이온에 다니는 직원들이 코가 뚫려서 볼펜으로 막고 다니는 회사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한 근로자 인터뷰에 따르면은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하루만 일해도 동전색이 변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라 불리는 원진 레이온 사태는 이 기계가 중국으로 다시 팔려서 넘어갔거든요. 그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다시 이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끝났지만 중국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국내가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 사고 사례 두 가지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베소라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요. 1976년 세베소에 위치한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와 다이옥신이 대량이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었습니다. 염소가스는 극도로 위험한 유독가스로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인데요. 독일에서 사용한 독가스의 원재료가 되기도 했고, 다이옥신은 미국이 참전했던 베트남전 때 모든 숲의 녹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쓴 고엽제의 원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베소의 화학물질은 주변 5km 주민에게 노출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다수의 가축이 죽고 농작물이 오염되고 죽었습니다. 피해 인원은 약 22만 명, 22만 명. 그리고 추정 재산 피해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억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환경 오염까지 발생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해당 사고로 인해서 유럽연합은 산업시설의 위험물질 관리와 사고 방지에 대한 법적 기준인 세배소 지침, 즉 세배소 사고 이후 유럽연합이 도입한 지침으로 산업재해 방지 규제, 대형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유드리고자 하는 사고는 1980년에 발생한 인도 보팔이라는 도시에서 아이소사이안 화메탈, 이름도 좀 부르기 어려운데요. 이 아이소사이안 화메탈 가스가 누출된 사고이고요. 이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라고 불리고 있고요. 재앙이나 혹은 참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이소사이안 화메탈은 무색, 무취의 초강력 독성 물질로서요. 1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한 포스겐, 이 독가스보다 약 5배 정도 강한 화학물질입니다. 해당 물질은 좀 이름이 길어서 MIC라고 좀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해당 참사는 저장테크의 압력으로 밸브가 파열이 되었고요. 이걸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과 안전관리 소홀이 큰 문제였습니다. 인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팔시의 시민이 그때 당시에 약 75만 명이 있었는데요. 그 75만 명 대다수가 이 MIC에 노출돼서 대부분 피해자로서 현장에서 2,259명이 즉사하였고요. 하루가 채 되기 전, 24시간 지나기 전까지 1,528명이 추가로 사망해서 총 3,787명이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증상은 눈과 목에 화상이 발생되면서요.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고 구토를 동반하면서 좀 끔찍하게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들 중에 치명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도 이거고요. 약 55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었고 아직까지 2차, 3차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인도 정부에서는 집계를 하지 않고 있어서 더 이상의 피해자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테마에서 사테마까지 교육을 담당하게 된 한국기술안전의 조윤상입니다. 교육에 앞서서 시청하실 동영상은 가습기 살균제 기억나시나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한 부부의 영상입니다. 남편분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염화에톡시에틸 구아니딘의 유해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아내분은 지속적으로 그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고 결국 폐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폐 섬유화에 의한 안타까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코로. 바깥에 나오니까 좋지? 응. 코로 숨을 쉬어야 돼. 이쪽 한번 쳐다봐. 사랑해. 사랑해. 그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매장을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제 모든 호수도 없고 몸에 제약이 없으니까 훨훨 날아다니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편하게 지내라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테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정의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데이터 종이 뭐 이런 뜻이죠.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 이러한 것들을 기술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 물질 및 혼합 물질의 이름, 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SDS는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그런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물질, 이게 이제 MSDS의 그러한 물질로 분류가 되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보시면 1번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여기에 해당하는 그 물질들이 MSDS의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그 물리적인 위험성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의 분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물리적인 위험성 분류 기준을 보겠습니다. 폭발하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그리고 인화성 에어로졸, 이런 분류가 있고요. 또 물하고 만나면은 극렬하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물 반응성 물질, 그리고 물질 자체는 인화성이 없지만 인화성 물질하고 만나면 또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압가스, 자기 반응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나 자연 발화성 고체, 자기 발열성 물질, 유기 가산화물, 그리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금속 부식성 물질 등이 첫 번째 물리적인 그러한 분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거는 급성 독성 물질,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눈을 또 손상하는 눈 손상성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또 암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 그리고 기형아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오존층 유해성 물질 등이 이러한 분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한 모든 화학물질이 MSDS 작성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항상 그 예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마약, 비료, 사료, 이런 것들은 18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외의 물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화학물질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말고 타법에서 적용받는 그러한 화학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가지는 MSDS 작성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7번째,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그리고 또 16번째,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요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된다, 이런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마트 아니면 뭐 슈퍼, 할인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세제라든지 퐁퐁, 락스, 또 이제 WD-40이라고 해서 방청윤활유, 이런 것들은 MSDS 작성,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 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그 방청윤활유죠. WD-40 이 제품의 후면이고요. 여기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표시한 것을 보시면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사진은 이게 유한락스의 레귤러라는 그러한 락스입니다. 빨간색 테두리 표시한 것을 보시면 일반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제품들, 제품을 이제 마트에서 구입하시고 뒷면을 보시면 일반 생활화학 제품 이런 표시 여기가 있으면 MSDS 작성, 제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MSDS를 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면제가 되는데, 안전관리자인 저로서는 락스로 인해서 눈의 실명, 각막 손상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MSDS를 게시하고 시급자들한테 그 락스의 피부 부식성에 대한 위험을 교육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없지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게시도 하고 경고 표지도 부착하고 그리고 그 취급자들에게 교육도 하고 할 것을 권합니다. 불 꺼진 식당과 달리 주방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마감 후 피곤할 법도 한데 매일 깨끗하게 주방 청소를 합니다.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세정제를 이용해 청소를 하는데요. 커다란 물통에 세정제를 희석해 주방 구석구석을 닦아냅니다. 후드의 기름때도 지나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때 세정제물이 작업자의 눈에 튀었습니다. 냄새 같은데요.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듯 하던 청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부주의한 세정제 사용으로 각막이 손상된 작업자는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상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화학적 화상 위험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물로 사고 부위를 씻은 후 그 즉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항목을 살펴보면 16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공급자 정보라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때 1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화학제품이 얼마나 유해하고 위험한지 유해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그리고 네 번째는 응급조치, 다섯 번째는 폭발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의 대처 방법, 여섯 번째는 누출사고 이럴 때 대처 방법, 그리고 저장할 때나 취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덟 번째 보시면은 보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물리화학적인 특성, 열 번째는 안정성 및 반응성, 11번째는 독성에 관한 정보,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그리고 운송할 때 필요한 정보, 15번째 법적인 규제 현황,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참고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 16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MSDS를 프린트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그러한 항목이 15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 규제 현황이라고 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그러한 현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라든지 특별관리 대상 유해 물질, 특수 건강 진단 대상 물질, 또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독하지 않은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5번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입니다. 먼저 물질안전보건 자료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서부터 116조까지 그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조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 수입하는 사람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교육에서는 114조하고 115조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 114조를 살펴보시면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그리고 115조를 보시면 용기 등의 경고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114조, 115조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14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 비치하는 방법은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에다가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하는데 이제 화학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산업안전보건법 104조나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작업장에서 쓰고 있다 하면은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에는 화학물질의 MSDS를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다 게시해야 되나?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셔야 합니다. 또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 이런 전산장비로 게시 비치하는 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 근로자가 작업 중에 쉽게 접근을 해서 열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했는데 열지 못하고 이러면 또 인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게시 및 교육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러한 그 법을 위반을 했을 때 항상 과태료가 있는데 114조를 위반을 해서 만약에 게시하지도 않고 또 비치하지도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 한 종당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차가 이제 100만 원이고 3차가 500만 원. 이제 이런 과태료가 나오는데 한 종당이기 때문에 보통 작업 공정에 가면은 그 화학물질이 한 종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종당 500만 원, 최대 500만 원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찍은 그러한 게시, 비치, 우수 사례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 사진입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하단에는 파일 처리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또 이제 MSDS 자료들이 있겠죠. 그 위에 게시판에는 작업 공정의 그러한 관리 요령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 편에는 여기 창고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의 목록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A4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우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미화 창고의 이제 모습이에요. 건물 시설 관리를 하는 그러한 저희 이제 위탁 사업장이고,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기둥하고 진열장, 여기에다가 노란색 파일철로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이제 게시를 해놨습니다. 또 이제 파일철, 노란색 파일철 중앙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또 제품 사진까지 출력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락스, 뭐 아니면 뭐 화학물질에 MSDS를 찾아보고 싶다 하면 그 사진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한 우수 사례라고 보고 이제 사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MSDS 정보를 프린트해 해가지고 투명 L자 파일에다가 이제 그거 파일 프린트한 걸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L자 파일을 종이 상자 안에 넣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포스트잇으로 겹치지 않게 이름표를 붙여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게시는 아니고 비치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화학 제품 보관소에 화학물질을 이제 보관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 상자가 있어요. 초록색 상자에 MSDS를 이제 비치를 한 그런 사례고요. 옆에를 보시면 경고 표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관리 요령도 부착을 했습니다. 또 우측 하단에는 이 화학물질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이동식 게시판 형태의 보관 사례가 되겠습니다. 게시판 상단에는 MSDS 정보를 부착을 했고, 하단에는 이제 경고 표시하고 관리 요령을 부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유리창 옆에 보시면 빨간색 상자, 여기에 또 MSDS 그 비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그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장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참고를 해서 게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이제 가장 많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MSDS 게시 형태 사진입니다. 이런 그 파일철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게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사례고요. 다음은 이제 좀 부적격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제 공무 창고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용접봉도 보이고, 뭐 락카, 뿌리는 그리스, 뭐 부탄가스, 본드, 뭐 오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창고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 점검했을 때 MSDS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적격이고, 아까 화학물질 한 종당 최대 500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에 뭐 한 20가지여 가지의 그러한 화학물질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만약에 뭐 과태료로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이제 그 팔레트 위에다가 유압유나 방청유 등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MSDS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창원에 있는 전자제품용 동배관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물질에 노출이 돼서 독성 감염에 걸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한 다음에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고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업체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강 기능 이상으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로 보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이 건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세척액으로 동파이프를 닦는 노동자 등 16명이 급성 중독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세척액 성분의 하나인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입니다.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의 농도는 기준치의 6배가 넘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간 독성을 일으키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두성산업은 기존에 쓰던 염화메틸렌 세척액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자 세척액 제조업체로부터 다른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제조업체가 준 성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척액 제조업체는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실험실에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검사를 다 하고 그냥 저희가 샘플 테스트 영상을 그냥 다 통과시키는 거죠. KBS 취재 결과 세척 작업 노동자들은 독성 물질을 막을 수 없는 일반 마스크를 쓴 데다 작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업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다음에 이제 일어났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그런 사고였고요. 최근에 이 판결에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심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2024년 10월 27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똑같은 그런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2항을 살펴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살펴보는데 2항에 대한 관리 요령은 미개시일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리 요령에는 제품명, 그 다음에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인 위험성, 또 안전 및 보건상 취급주의 사항, 그리고 어떠한 보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적절한 보구, 또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이거나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MSDS를 게시 안 하고 그냥 관리 요령만 게시를 해도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시작업이라고 하면은 월로 따졌을 때 24시간 미만 이런 작업들은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데도 MSDS를 게시 안 하고 관리 요령만 게시를 해도 된다. 그리고 단시간 작업이라고 하면은 하루를 기준으로 1시간 미만인 작업, 요게 이제 단시간 작업이고요. 다만 근로자가 만약에 MSDS 게시를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또 114조의 3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3항에서는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육을 만약에 안 시켰다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건 3차고요. 1차는 이제 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작업 공정에 있는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서 만약에 뭐 20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곱하기 5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도 세기 때문에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사진은 MSDS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서명을 받아서 보관하는 그런 우수 사례입니다. 이제 좌측편에 보시면 교육자료, MSDS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꼽아 놓고요. 오른쪽에는 교육일지를 정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시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실시를 하냐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장에 배치하게 된 경우, 취급을 하게 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작업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치하게 된 경우, 뭐 보통 채용했을 때 채용시 교육에도 들어가 있겠죠. MSDS 교육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화학물질이 새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새로 들어온 물질은 없는데 연구진들이 이 화학물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어떤 위험 정보가 발견이 됐다 이러면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 근거를 교육일지에 이제 서명을 받아서 3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제품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되고, 또 물리적인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아까 이제 화학물질의 그 분류 기준이죠. 물리적으로 어떤 게 위험하고 건강상 어떤 게 위험한지를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되겠고, 취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독면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화학 장갑을 껴야 된다든지 적절한 보호구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뭐 접촉이 됐다든지 이럴 때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고 표시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 표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교육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의 그 명칭은 16개 아까 항목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1번 제1항이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를 보면 제품명 이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서 교육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관용명, 구성 성분 등은 3항을 보시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그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은 3항을 보시면 유해성, 위험성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또 이제 9항을 보시면 물리화학적 특성 여기를 또 보셔도 되고, 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이제 연결하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예로 벤젠을 한번 보시면 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교육을 해야 될까요? 요거 이제 인화성 물질이라는 거, 인화점이 영하 17도이라는 점과 끓는 점이 물은 100도지만 벤젠 같은 경우에는 80.1도다. 잘 이게 인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교육을 하셔야 되겠고요. 벤젠을 삼키게 되면은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다. 이러한 거를 또 교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취급 시 주의사항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하시려면은 7항 취급 및 저장 방법 이런 거를 교육을 합니다. 또 어떤 보호구를 써야 되냐, 이 화학물질 써야 되는데 어떠한 보호구를 써야 되냐 하면은 8번째 항목이죠. 개인 보호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요걸 참조해서 내가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보호의를 입어야 되는지, 뭐 장갑을 어떤 걸 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에 관련된 거는 4항에 보시면은 응급조치 요령, 그리고 5항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6항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이런 거를 참조하셔서 교육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장 근처에다가 세척 시설, 또 소화기, 비상구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 및 경고 표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건 좀 길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기준을 참고를 해서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이제 영상은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첨가하는 그 무색 무취의 독성 물질인 방동제를 마셔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 사례 영상입니다. 건설 현장의 미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사님, 갖고 오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가 어는 걸 막기 위해 방동제를 쓰는데요. 아이고. 들통에 든 방동제가 무거운 작업자. 빈 페트병을 발견하고는 페트병에 방동제를 덜어갑니다. 방동제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동제를 콘크리트에 섞어 사용한 후 방동제가 든 페트병을 무심결에 싱크대에 올려두었는데요. 그리곤 물을 마시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고, 먼지도 많고, 아이고, 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해야겠다. 같이 일하던 작업반장도 이내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 사이 건설 자재를 운반하던 작업자들이 들어와 잠시 쉬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커피인데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지. 네. 저 커피 맛있게 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커피 다 됐습니다. 네. 방동제가 든 커피를 마시는 두 작업자.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네. 다시 작업의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배가 좀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점심 뭐 잡아 먹어? 복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좀 아픈 것 같은데? 뭐 소야제 하나 먹든가 해 그냥. 결국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방동제가 든 커피를 함께 마신 작업자도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색무취인 방동제를 물로 착각해 음용한 두 작업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대상 화학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용기 밖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화학 물질을 소분 용기에 옮겨 담았을 때도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번 테마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고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고 표시를 작성하는 실시 주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입니다.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 표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사업주가 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115조죠.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 용기의 경고 표시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다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한 종당 최고 300만 원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차는 50만 원이겠죠.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밑에 보시면 경고 표시가 제거되어 있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다, 이런 경우에도 또 부착은 돼 있는데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 이럴 정도의 훼손이라고 하면은 한 종당 1차 10만 원에서부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고 표시를 보시고 훼손이 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또 교체를 하셔서 경고 표시를 잘 볼 수 있도록 유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 표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그러한 경고 표시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명확하게 정보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데, 한글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이제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약, 이런 건 외국에서 작성된 경고 표시가 이제 만약에 붙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글이 아니어도 되고,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하기 위해서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그런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 표시의 작성 항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품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서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신호어, 위험, 경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해 위험 문구입니다. 화학물질이 얼만큼 유해하고 위험한지를 알리는 그런 문구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예방조치 문구입니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주요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자의 정보. 그래서 여기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경고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K에너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휘발유의 경고 표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명칭, 그림 문자, 또 신호가 위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해 위험 문구도 보이고, 또 예방 조치 문구도 보이고, 밑에는 이제 공급자 정보가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처럼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의 내용량이 이제 100ml 정도 이하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용기가 너무 작아서 아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거는 간단한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예방조치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ml 이하인 작은 그러한 용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칭, 아까 휘발유 같은 경우 휘발유, 또 그림 문자 같은 경우 뭐 인화성 이런 게 있는데 그림 문자, 신호, 위험, 경고 이런 거, 그리고 공급자 정보, 요 네 가지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한 거를 참조를 하라,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현장 점검 했을 때 우수 사례를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세톤 소분 용기의 경고 표시를 잘한 그러한 우수 사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미화창고 진열장에 자세히 보시면 일단 그 용기에도 경고 표시가 있지만 진열장 하단에 또 이중으로 경고 표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을 이제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교체하러 오거나 아니면은 뭐 찾으러 왔을 때 눈에 금방 띄게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고 표시를 제품 용기에다도 했지만 진열장에도 이렇게
부착을 해놓은 그런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기계실 보일러 옆에 있는 첨관제 보관 용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고 표시를 부착한 그런 우수 사례가 되겠고요. 이번 사진은 또 과산화수소 보관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한 우수 사례입니다. 이제 부적격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사진은 기계실 보일러에 있는 그 첨관제, 아까는 뭐 잘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경고 표시가 없죠. 이러면은 이제 5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 이제 아세톤 소분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을 하지 않았죠. 뒤에 거는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부적격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적격 사례 중에서 이제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 여기 내용물은 이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그런 부적격 사례고요. 이게 이제 그 예초기 연료를 PT병에다가 담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예인데요. 앞에 보시면 또 담배꽁초도 있죠. 그래서 인화성 물질 주변에서 담배를 그렇게 피웠던 흔적이 보여서 또 화재 폭발의 위험성도 있어서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 중에 좀 가장 많이 위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휘발유도 있지만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는 엔진 오일을 섞어 놓은 예초기의 혼합 연료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부적격 사례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연료를 보관하는 20리터 뭐 말통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경고 표시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부적격 사례입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은 위 부적격 사례 사업장에서 이제 경고 표시를 이제 부착하고 개선하는 그런 동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MSDS 자료를 검색을 해서 그 다운을 받고 출력하고 뭐 코팅하고 경고 표시를 부착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에 나온 등유에 대한 MSDS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현대오일뱅크를 검색하시고 메인 페이지의 사업 소개 버튼을 눌러보시면 MSDS 자료 버튼이 나옵니다. MSDS 버튼을 누른 뒤 경질류 버튼을 선택합니다. 등유 MSDS PDF와 등유 경고표지 JPG 버튼을 클릭한 뒤 각각의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MSDS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 표시의 그림 문자 그리고 유해 위험성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 문자는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가스 실린더 그림 문자, 이제 뭐 가스통처럼 보이죠. 고압가스 용기에는 이러한 그림 문자를 부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불꽃 그림 문자로 휘발유나 뭐 등유, 경유 이러한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에어로졸, 자연 발화성 가스, 자연 발화성 액체, 자연 발화성 고체, 유기 가산화물 등에 부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폭발하는 그런 폭탄 그림 문자입니다. 폭발성, 유기 가산화물, 자기 반응성 물질에 부착을 합니다. 네 번째는 원 위에 이렇게 불꽃 그림 문자로 불이 활활 타고 있죠. 요거는 산소처럼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에 부착을 합니다. 이제 5는 이제 영어로 산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식성 그림 문자입니다. 그래서 락스 같은 데 보시면 요게 있어요. 금속 부식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물질에 이러한 그림을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표로만 된 것도 이제 6번째 그림 문자인데, 여기는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오존층 유해성 물질에 이러한 그림 느낌표를 부착을 합니다. 7번째는 건강 유해성 그림 문자. 이제 호흡기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흡인 유해성 물질에 부착을 합니다. 요게 이제 붙어 있으면 위험하다, 암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8번째는 해골에다가 X자형 뼈 그림 문자로서 독성 물질에 부착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 문자가 있으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9번째는 환경 유해성 그림 문자. 이제 보시면은 뭐 나무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죠. 그래서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에 부착을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자가 알아야 될 MSDS 게시 및 교육, 경고 표시 부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